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칭을 하시죠. 아니면 어떤 병원이 좋다는 얘기를 주위 분들한테 들으시고, 어느 병원이 좋다고 그 수술 잘 된 환자를 직접 보셔도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어떤 병원을 보았을 때 그 병원이 광고를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판단되시면은, 사실은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그 치료와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요. 그 병원의 치료와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은 상업성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은 오히려 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병원에서 무슨 최근에 문제가 된 수술 후기 거짓 작성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후기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법으로 심판이 된 상황에서 그 병원이 지나치게 많은 홍보를 한다. 아니면 상업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특히 SNS를 통해서 병원의 소식을, 홍보성 소식을 전달한다. 이런 병원들은 일단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병원에 가셔서 원장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단받고 수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원장하고 상담할 때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엔 또 대리수술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상담은 이 사람이 하고 수술은 환자 재워놓고 저 사람이 하는 그런 대리수술, 유령수술이라고 하죠. 그런 수술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계약관계에서의 속임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시는지 그거를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병원의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는요, 전문의 인정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이면서 성형외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인 제가 신경외과나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비인후과를 진료하면서 저는 사실 성형외과 전문인데요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료과에 해당 전문의 과목을 생략한 채 그냥 전문의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일반의도,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성형외과를 진료 과목이라는 것으로 해서 진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간판에 보시면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의가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의는 진료 과목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 과목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아셔서 판단하시는데 좋은 병원, 나한테 맞는 병원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 좋은 결과를
나한테 줄 수 있는 병원이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수술 비용을 확인하셔야죠. 수술 끝난 다음에 비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술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수술 비용이 지나치게 싼 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다른 병원보다 이렇게 지나치게 비쌀까? 아니면 왜 다른 병원보다 어쩌면 이렇게 지나치게 쌀까? 가격이 물론 우리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콜라를 1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10원에 팔릴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가보다 싼 가격인데요. 혹시 콜라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격이 싼 것도 한 번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허황되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콜라 한 병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와 비용을 예약을 하시고 결정이 되면 수술 전날 많이 긴장이 되시죠. 근데 수술 전날 대부분 국소 마취인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억지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대로 하세요. 그렇게 돼서 잠이 좀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긴장돼서 잠을 못 잤다고. 긴장돼서 잠을 못 자도 사실 환자가 잠 못 잔 게 더 낫습니다. 수술할 원장이 긴장돼서 잠을 못 자면 수술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능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수술 전에 준비를 하시되 너무 지나치게 내가 잠을 너무 못 자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사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수술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방에 눕게 되면 환자는 극도로 긴장하게 되죠. 그럴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난 음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릴 수도 있고, 잡을 걸 좀 주세요. 그러면 잡을 만한 인형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수술받기 아주 편안한 상태를 본인이 요구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이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 수술할 디자인을 먼저 합니다. 수술할 디자인을 하고 마취를 하게 되죠. 마취에 대한 통증이 너무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취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마취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수술 받는 것이 마취하고 수술 받는 것보다 덜 아프다면 누가 마취를 받겠습니까? 근데 마취하는 것이 마취할 때는 두 가지의 통증이 있죠. 바늘을 찌를 때의 따끔함, 그것은 최대한 가는 바늘로 그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마취제가 들어갈 때의 뻐근한 압박감은요, 마취제가 천천히 투여됨으로써 그 통증을 또 줄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취에 대한 너무 두려움은 갖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진행돼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한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해서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냉찜질하면 혈관이 줄어들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 부기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를 적게 만든 다음에 그 경과 과정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밥도 뽑으시고 수술 결과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각본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빠진 내용은 수술 전에, 마취하기 전에 얼굴을 소독해야죠. 근데 얼굴 소독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약한 알코올로 합니다. 그것이 피부에 덜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술할 의사들은 가운과 장갑을 끼고 100% 소독된 상태에서 그 환자분이 감염의 위험성이 최소화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다 염증이 생길 가능성 이런 것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소독 과정과 수술 후에 그 염증에 대해서는 또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했어요. 감사합니다.